책, 연극, 영화와 같은 창작물에 꾸준히 등장해온 인기 소재가 있다면 사랑, 권력 다툼, 복수, 모험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어떤 소재든 막장이라고 불리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이목을 잘 끄는 매력이 있죠. 자극적인 내용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품고 있는 모습이라 누구든 몰입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책도 작품이 쓰인 기원전 431년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재창작되어 온 인기작인데요. 인기작이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의 책 주인공이 그리스 로마 신화계 최고의 악녀이자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자가 권력이 인생의 전부인 남자를 만나 비극이 된 사랑과 복수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의 책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책 메데이아는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인 에우리피데스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아테네의 대디오니소스 제전 비극 경연대회 출품작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최고의 악녀인 메데이아를 주인공으로 쓴 작품입니다.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 이야기 가운데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품에 담았죠. 현대 막장 드라마 원조격이라 불릴 만큼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배신을 당한 한 여인의 처절하고 끔찍한 복수극을 담았는데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연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하고 세 작가가 겨루는 경연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당시 우승은 아이스킬로스의 아들인 에우포리온이 차지했고요. 2등은 소포클레스였다고 합니다. 자, 이 경쟁자들의 면면도 쟁쟁했고 그들의 작품도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에우리피데스가 3등으로 밀렸던 것도 있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관객들이 이 작품의 충격적인 잔혹성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내용이 담겨 있길래 당시 관객들의 외면을 받았던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난 확인했소. 당신의 거친 성깔이 얼마나 대책 없는 불행인지. 당신이 더 강력한 자의 계획을 쉽게 견뎌내고 이 땅과 이 집을 지킬 수 있었는데 어리석은 말을 짓거리다니. 당신은 이 땅에서 추방될 것이오. 자, 여러분 앞에 한 부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거친 성깔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있음을 원망하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악담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남편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 가장 악독한 자. 당신의 비겁한 짓에 대해선 내 혀로 가장 지독한 욕을 말할 수 있다. 나에게로 왔구나. 가장 적대적인 자로 말이다. 가족에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낯짝 들고 마주하다니. 인간 세상에 퍼진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모렴치다. 잘도 나타나셨군. 내가 당신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면 내 영혼은 가벼워지나 내 말은 당신의 짐이 되겠지. 아내는 남편을 모렴치한 인간으로 몰아붙이며 언성을 높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이 부부는 살벌한 칼싸움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싸우는지 그 이유는 부부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부부는 두 아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돌다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코린토스에 정착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가정에는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정착한 땅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남편에게 접근한 겁니다. 크레온은 그를 너무나 탐낸 나머지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왕국의 후계자로 만들 속셈이었죠. 버젓이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유부남을 가로채 자기 사위로 삼겠다뇨.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례하고 어이없는 황당한 행동이죠. 이 부부가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남편이 크레온의 부탁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크레온의 제안에 솔깃한 거죠. 이때부터 이 부부의 세계는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은 왕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릴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변명을 하죠. 이올코스 땅을 떠나 이곳에 도착했지만 나는 대책 없는 많은 불행을 끌고 왔소. 망명자 신분에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요. 모두가 돈 없는 친구를 피하려고 가던 길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남편은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왕의 딸과 재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변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을 위해 가족을 버린다니 말이 되나요? 도대체 남편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실 남편은 대단한 야심가였는데요. 권력욕이 굉장했습니다. 지금 아내의 곁에서는 빈털터리로 지낼 수밖에 없지만 왕의 사위가 된다면 본인이 가지고 싶었던 권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기에 공주와의 결혼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가족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돌파구를 찾은 셈이죠. 남편의 변명을 들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었죠. 내 생각은 많으니와 여러 면에서 다르오. 내 생각에 불의한 일 저지르며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불의를 잘 포장하려고 말로 큰 소리치면서 감히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다니. 심지어 이 나라의 왕은 자신의 딸과 남편을 결혼시키기 위해 자기와 두 아이를 추방시키려고 하니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남편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달려왔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녀는 사랑이 전부인 여자였습니다. 자, 아내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자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인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내와 아이를 배신하고 재혼한다는 남편인가요? 아니면 남편과 재혼하겠다는 코린토스의 공주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남편과 결혼을 제안하고 본인과 자녀를 추방시키려는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인가요? 아마 저였다면 남편에게 가장 먼저 복수의 칼날을 겨눴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복수를 계획합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사랑하는 두 아이의 목에 겨눈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이다니 너무나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짓 아닙니까? 이게 복수가 되나요? 왜 그녀는 죄 없는 두 아이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복수의 주인공은 메데이아이며 파렴치한 배신의 주인공은 황금 양털을 찾아 떠돌던 영웅 이아손입니다. 도대체 이 부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기 전으로, 즉 메데이아와 이아손이 처음 만났던 시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메데이아와 이아손의 만남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여자와 권력이 전부인 남자의 잘못된 만남. 에우리피데스는 이 잘못된 만남을 안타까워하는 유모의 대사로 작품을 시작합니다. 아르고호가 짚푸른 쉼플레가데스를 지나 콜키스 땅으로 날아가지 말았어야 했거늘. 펠리온산의 계곡에서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영웅들이 손에 노를 잡지 말았어야 했거늘. 영웅들은 펠리아스 왕을 위해 황금 양피를 찾아 떠난 자들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 여주인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욕망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이올코스 땅의 성체로 항해하지도, 또 여기 이 코린토스 땅의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을 텐데.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이아손이 고향을 떠나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 땅으로 갔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아손은 원래 이올코스의 왕자였습니다. 이올코스는 현재 아테네 북서부 그리스 중앙에 위치한 항구 도시 볼로스 지역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아손의 아버지가 펠리아스에게 왕위를 빼앗기면서 이아손은 위기에 빠집니다. 권력욕이 강했던 펠리아스는 다른 형제들도 쫓아내고 이아손의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둔 뒤 이올코스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아손의 아버지는 펠리아스가 이아손을 죽일까 두려워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족의 현자인 케이론에게 이아손을 맡겼습니다. 케이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영웅들의 스승이었고, 우리들에게는 밤하늘에 빛나는 궁수 자리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아손의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내가 빼앗긴 자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이올코스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펠리아스를 몰아내고 네가 왕위에 올라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아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펠리아스를 물리쳐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왕권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자 신이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삼촌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기도 전에 특정한 욕망을 강요받은 셈이죠. 그 욕망은 권력을 향해 집중되었고 그것이 이아손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권력이 그의 존재 이유이며 권력이 전부인 남자. 이아손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이아손은 빼앗겼던 왕권을 되찾기 위해 마침내 고향 이올코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했죠.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나서 자기를 얻고 건너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갈 길이 바빴지만 이아손은 기꺼이 노파를 얻고 강을 건너죠. 그러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을 다 건넌 후에 노파를 내려놓고 인사를 하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노파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우스의 아내이자 권력의 여신 헤라였습니다. 그때부터 헤라는 자신을 배려했던 이아손을 돕는 그런 수호 여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올코스의 궁전에 들어간 이아손은 삼촌 펠리아스에게 아버지의 석방과 왕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펠리아스는 신발 한 짝만 신고 온 이아손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신발 한 짝만 신고 오는 자를 조심하라는 그런 신탁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펠리아스는 왕자를 내려올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아손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죄목인지 봐야겠다. 콜키스라는 곳에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왕의 제목으로 인정하고 왕위를 물려주겠다. 황금 양털은 적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힘을 가진 수호 성물이었는데요. 흑해 동쪽 콜키스에 있었습니다. 이올코스에서 콜키스까지는 2,000km가 넘는 험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의 항로였죠. 그 항로를 무사히 지나 콜키스에 도착한다 해도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고 있으니 황금 양털을 얻는 일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펠리아스는 조카 이아손의 자질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지혜로운 이아손은 펠리아스의 간악한 속셈을 알아차리고도 그 명령에 따르기로 합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황금 양털을 가져와 당당하게 왕권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아손은 황금 양털이 있는 콜키스로 갈 배를 짓고 아르고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함께 떠날 그 용사들도 구했죠. 수많은 영웅이 이아손을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비롯해서 악기와 노래로 산과 들도 움직인다는 그 오르페우스까지 50여 명의 영웅이 이아손의 모험에 동참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벤져스 같은 드림팀을 구성한 거죠. 그리고 그는 영리하게도 삼촌 펠리아스의 아들도 데려갑니다. 사실 그 먼 곳까지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건 가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콜키스에서 황금 양털을 구하는 것도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고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죠. 이아손은 펠리아스의 아들을 데려감으로써 일종의 보험 같은 걸 들은 겁니다. 펠리아스도 아들이 배에 탄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할 테고 하다못해 적어도 아들을 걱정하면서 이아손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빌겠죠. 하지만 이아손과 영웅들의 항해는 생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거센 폭풍과 바닷길을 이겨내야 했고 도처에서 이민족들과 대결을 벌여야 했으며 심지어 무시무시한 괴물들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아손과 영웅들은 황금 양털이 있는 콜키스에 도착했죠. 콜키스에는 황금 양털뿐만 아니라 이아손의 인생을 뒤바꾼 여인 메데이아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콜키스는 지금의 흑해연안 국가인 조지아에 위치한 항구 도시 바투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데이아의 고향답게 현재 바투미의 랜드마크인 유럽 광장에 가면 황금 양털을 들고 있는 메데이아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콜키스에 실제로 양의 황금 모피가 있었을까요? 그런 신비로운 물건이 진짜로 있었다고 믿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명의 독일과 조지아 고고학자들이 조지아 남서쪽에서 발굴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조지아가 옛날에 콜키스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약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흐르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할 때 주로 양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금과 모래가 섞인 물을 양털에 머금게 하면 금은 양털 조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모래는 물에 씻겨져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양털을 잘 고르면 사금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금꾼들 사이에서 소중하게 취급되던 물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양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서 황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황금 모피가 있다는 신화로 부풀려지고 신비화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아손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메데이아의 아버지 아이에테스 왕은 수호 성물인 황금 양털을 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이아손에게 내죠. 아이에테스는 막 콧구멍에서 불을 내뿜는 그런 무시무시한 황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놈에게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간 다음에 용의 이빨들을 씨 뿌리고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전사들을 제압한다면 황금 양털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라는 거죠. 이아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아손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죠. 수호신 헤라가 가만두고 볼 수 없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를 이용하여 사랑의 화살을 메데이아에게 쏘도록 한 거죠. 당연히 화살을 맞은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보고 첫눈에 반했겠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이아손에 대한 사랑이 점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메데이아였을까요? 메데이아는 약을 잘 다루는 마법과도 같은 특출한 재주가 있었는데요. 그 능력이면 이아손의 문제를 여러모로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사랑에 불타오른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황금 양털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을 창과 방패 그리고 온몸에 바른다면 당신은 황소의 불길을 견딜 수 있고 그놈들에게 멍에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신께 맹세하세요. 그리고 저를 당신의 조국 이올코스에 데려가 주세요. 자, 절망하고 있던 이아손에게는 한 가닥 구원의 불빛과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데이아에게 특별한 애정도 없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을 이용한다는 비겁한 행동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메데이아가 정말 사무치게 고마웠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아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아손은 고심 끝에 메데이아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사실 그는 지금 다른 선택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니죠. 삼촌 펠리아스에게 쫓겨난 어린 시절부터 그 순간까지 권력을 되찾아서 가문을 일으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아손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였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황금 양털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겠죠. 그런데 과연 그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내가 당신을 구했어. 그때 당신은 멍의 고리로 불뿜은 황소를 제압하는 임무를 맡아 치명적인 고랑에 씨를 뿌리고 있었지. 그리고 전부 황금인 양피를 애워싸며 따리를 틀고서 잠도 없이 그 양피를 지키던 용을 내가 죽여서 당신에게 구원의 횃불을 들었어. 약속대로 메데이아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이아손을 도왔고 우여곡절 끝에 이아손은 황금 양털을 차지했습니다. 이아손은 약속대로 메데이아를 데리고 아르고호에 올라 고향으로 떠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이에테스 왕은 군사를 이끌고 이아손을 추격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아손을 메데이아가 나서서 다시 돕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메데이아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데려온 남동생을 죽여 그 시체를 토막내서 하나씩 던졌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아이에테스는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느라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체된 틈을 타서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추격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메데이아는 사랑하는 이아손을 위해서라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여자가 되었죠.
이아손은 그런 메데이아를 견뎌내고 그녀의 능력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더욱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마침내 이아손의 고향 이올코스에 도착합니다. 펠리아스 왕에게 황금 양토를 보여주며 약속했던 대로 왕위를 넘겨달라 했지만 펠리아스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이아손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죠. 이아손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이아손을 위해 메데이아가 또 한 번 다시 나섭니다.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아주 희한한 쇼를 보여줬죠. 큰 솥에 물을 펄펄 끓인 다음에 늙고 병든 양을 토막내서 넣고 마법의 약을 뿌렸습니다. 잠시 후 솥뚜껑을 열자 어리고 튼튼한 양이 나왔죠. 펠리아스의 딸들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놀라자 메데이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도 이렇게 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젊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솔깃한 펠리아스의 딸들은 아버지를 토막내서 가져왔습니다. 메데이아의 쇼에 속아 넘어간 거죠. 나름대로 선의해서 한 일이지만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토막난 펠리아스를 솥에 넣었지만 메데이아가 그걸 되살릴 리가 없죠. 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펠리아스는 비명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끔찍하게 여겼지만 메데이아의 행동을 가만히 방관했던 겁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삼촌을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목표는 오로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주입된 욕망,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이아손을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아손은 끝내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본 이올코스의 사람들이 메데이아와 이아손 부부를 내쫓았던 겁니다. 권력을 되찾기 위해 메데이아의 사랑을 이용한 남자 이아손, 그리고 이아손의 권력욕을 이용해서 사랑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여자 메데이아. 그들의 결합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향해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올코스에서 추방당한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코린토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코린토스에서 몇 년간은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못 가 금이 가버립니다. 코린토스에서 메데이아의 두 아들을 돌보는 유모의 말을 들어보시죠. 모두가 적대하고 가족관계는 병들었어요. 이아손이 제 아이들과 내 여주인을 배신하고 왕가와 혼인하여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크레온의 여식과 결혼하여 잠자리에 들었으니까요. 나의 마님 메데이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서 고통의 몸을 맡긴 채 온종일 눈물을 흘리고 여유어가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부당하게 당했음을 알고는 얼굴을 들지 않고 땅에서 두 눈 돌리지 않고 친구들이 충고해도 마치 바위나 바다의 파도처럼 듣고 있답니다. 유모는 불안에 떨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죠. 코린토스의 왕이 이아손에게 반했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왕국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권력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아손은 크레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는 권력을 차지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왔던 메데이아를 버리고 자신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크레온 왕의 딸 글라우케 공주와 재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메데이아는 순식간에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여자였는데 이제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일어나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데이아가 복수를 다짐하는 동안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메데이아 앞에 나타납니다. 찡그린 표정 짓고 남편에게 분노하고 있구나. 메데이아여, 추방자로 이 땅 바깥으로 사라지거라. 두 아이를 데리고서 조금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떠날 것을 명령한다. 내가 몸소 이 명령을 집행하노니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이 땅의 경계 바깥으로 내쫓기 전까지는.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로 이 땅에서 저를 추방하시는 겁니까? 크레온이요. 크레온은 메데이아가 두려웠던 겁니다. 아마도 그녀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겠죠? 당신이 두렵다. 내 딸에게 무슨 해코지해서 치유하지 못할까 두렵단 말이다. 당신은 매우 영리하고 많은 흉계를 알고 있다. 남편의 침대를 빼앗겨 고통받고 있지. 당신의 위협을 들었다. 사람들이 내게 전하듯이. 딸을 준 자와 결혼에 이끌린 딸과 결혼한 사내에게 뭔가 하려 한다는 것을. 그래서 재앙이 오기 전에 경계하는 거다. 부인, 지금 내가 당신에게 미움받는 것이 더 낫다. 말랑말랑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메데이아가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메데이아는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지만 크레온은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메데이아는 하루 동안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제가 추방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숙고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피난처도 찾아야 하니까요. 아비라는 인간은 아이들을 도우려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을 동정하세요. 당신도 아이들의 아빠시죠. 추방될지 아닐지 나 자신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불행을 두고 통곡하고 있는 거랍니다. 크레온은 찝찝하지만 일단 하루만 더 있겠다는 메데이아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크레온과의 독대가 끝나고 곧이어 이하손이 등장합니다. 그는 메데이아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어떤 일까지 저질렀는지 아는 이하손은 메데이아가 두려웠던 겁니다. 왕과와의 결혼에 나를 비난한 것에 대해선 이 점을 강조하려 하고, 여자를 욕망하여 왕실의 여식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혼했건만, 그러나 내가 앞서 말했듯이 당신을 구하길 원해서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인데 함께 씨를 뿌려 왕가의 후손을 낳아 우리 가정에 성체를 만들려 했던 것이오. 자, 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족을 위해서라는 건데요. 메데이아가 과연 이 말에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깊으신 분 하며 이해해 줄까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뻔뻔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하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찾다가 식구들 모두가 다 쪽박차게 생겼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자식들도 안전하고 아내도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메데이아에게는 그런 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메데이아는 울부짖습니다. 사라져버려라. 새로 멍에를 맨 여인을 욕망하여 타오르겠지. 궁전에서 멀리 떨어져 시간을 죽이다니. 결혼 노름이나 하셔. 그 결혼이 신의 호의로 보이겠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너는 그 결혼에 울부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잠시 후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하손, 내가 퍼부은 비난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해요. 내 남편은 공주와 결혼하여 내 아이들의 형제를 낳아주고 우리를 가장 이롭게 하려는데 나는 인정하고 동의해요. 이런 결혼 동맹을 맺은 당신이 현명한 자라는 것을. 반면 나는 어리석었죠.
그러면서 메데이아는 이하손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떠날 것이며 아이들은 이하손이 새로운 신부와 함께 잘 길러주길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심지어 메데이아는 공주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하는 의미로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메데이아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격적인 복수를 위한 치밀한 작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하손과 함께 나타난 아이들이 공주에게 선물을 주자 공주는 매우 기뻤습니다. 은혜 가시 같던 메데이아가 떠난다니 기뻤고 게다가 선물도 너무나 멋졌던 겁니다. 메데이아가 준 화려한 머리띠를 머리에 둘렀고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죠. 하지만 곧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메데이아가 그 선물에다 몹쓸 마법의 약을 발랐던 겁니다. 이를 곁에서 직접 목격한 이하손의 하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주는 안색이 변하더니 균형을 잃고 사지를 부르르 떨며 걸어갔는데 가까스로 옥자 안에 쓰러져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 올린 황금 화관은 모조리 잡아먹는 불꽃에 경이로운 불길을 뿜어냈고 당신 아이들의 선물, 섬세한 가운은 이 불행한 여인의 하얀 살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정수리에서는 화염과 뒤범벅된 유혈이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고 뼈에 붙은 살들은 마치 뚝뚝 듣는 소나무 송진처럼 미지의 독약에 물어뜯겨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광경, 우리 모두 시체에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공주의 아버지 크레오는 이 상황을 모르고 딸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자 둘 다 불길에 휩싸여 까맣게 재가 되고 하얀 뼈만 남았습니다. 희대의 판무 파탈 메데이아가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틀어 가장 사이코패스인 인물로 불릴만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불길에 휩싸인 공주가 샘물에 몸을 던졌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고 결국 그녀는 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코린토스의 아폴론 신전 서쪽에 있는 그 샘은 이 신화를 담아 글라우케의 샘이라는 이름이 붙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코린토스의 왕과 공주를 죽였으니 이제 메데이아의 복수의 칼날은 당연히 이하손에게 향해지겠죠? 그러나 메데이아의 복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친구들이여, 내 결심은 확고하오. 빨리 내 자식을 죽이고 이 땅에서 도망치는 것. 여유 부리다가 아이들은 다른 적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해서는 안 돼. 아이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면 아이를 낳은 바로 내가 죽일 것이다. 자, 무장하라. 담대한 마음이여. 왜 주저하느냐? 무시무시한 불행이지만 반드시 감행해야만 한다. 자, 불쌍한 나의 손이여. 검을 잡아라. 잡아서 고통에 찬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사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이전에 메데이아가 자식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죽여서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는 에우리피데스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죠. 메데이아의 복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미우면 남편을 닮은 아이들도 밉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걸까요? 자식들을 죽인 메데이아를 보고 이하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가 메데이아를 잡고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하손이 메데이아를 잡기 전에 메데이아의 할아버지인 태양신이 그녀에게 뱀이 끄는 수레를 보내주었고 수레는
두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은 메데이아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하손은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달라고 외쳤지만 메데이아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배신한 것은 이하손인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을 죽였을까요? 메데이아가 대답했죠. 당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하손을 죽이면 이하손의 고통은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하지만 이하손이 살아있으면 두고두고 괴로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권력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이하손에게 두 아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죠. 따라서 이 두 아들을 죽인 것은 이하손이 평생을 두고 쟁취하려고 했던 권력,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을 철저히 짓밟아 이하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메데이아 자신도 고통스럽겠지만 이하손에 대한 완전한 복수를 위해 그것마저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메데이아가 어쩌면 사랑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고 동생까지 죽였던 자기 자신을 징벌하려는 마음에서 자식까지 죽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복수극인 이 메데이아는 20세기, 21세기에도 여전히 연극과 영화 속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큰 화제가 됐던 명대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기억나시죠? 남편의 불륜으로 삶에 금이 간 부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 원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작품 역시 메데이아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김희애 씨가 열어냈던 지선우라는 캐릭터가 바람난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마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널 고통스럽게만 할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평생을 자식 잃은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 어때? 라고 말하는 부분은 죽은 자식의 시신을 실은 뒤 뱀 수레를 타고 날아가는 메데이아에게 아이를 왜 죽였냐는 이하손의 물음에 대해서 너에게 고통을 주려고 라는 메데이아의 답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런 끔찍한 막장 드라마가 위대한 고전이란 말인가? 저는 그렇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덕적인 교훈으로 교화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욕망을 끌어내서 극단의 상황 속에 집어넣고 어떤 모습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폭발하는지,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이라고요. 한번 그들을 통해 우리를 비춰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하손과 메데이아는 우리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선택을 곰곰이 되새겨 보며 오늘의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작품들을 한마디로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작품은 입구도 여러 개이고 출구도 여러 개인 미로와 같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이는 구름의 모양에서 우리가 여러 형체를 발견하듯이 그의 작품 역시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과연 오늘 저와 함께 누빌 미로 같은 이 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보통 카프카의 작품은 난해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해석이 불가능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수십 년에 걸친 평론가들과 연구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만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프란츠 카프카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독일어에 카프카에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건조하게 해석한다면 카프카적인, 카프카다운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카프카의 소설처럼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나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중 카프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변신의 첫 문장은 20세기 이후 발표된 전 세계 수많은 소설의 도입부 중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 보니 침대 속에서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고 머리를 약간 쳐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칸칸이 나뉜 둥그런 갈색 배가 보였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는 수많은 다리들이 속수무책으로 버둥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변신의 첫 문장은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놀라워요. 사람이 벌레로 변하다니. 아마 20세기 초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이 나온 시기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적 경향이 정점에 도달한 자연주의 시대 직후였거든요. 그야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죠.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짜고짜 주인공이 벌레로 변했다고 시작하는데 왜 하필 벌레로 변했으며 어떤 벌레로 변한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혹은 궁금해하시는 것이 벌레의 종류인데요. 흔히 갑충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벌레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독일어로는 운게찌퍼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특정한 종류의 벌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충이라는 말이 의미상으로는 가장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카는 이 단어로 가족에게 해가 되는 벌레 정도의 의미만 전달할 뿐 나머지 구체적인 형상은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신의 초판본 표지에는 벌레가 아닌 한 남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카프카 본인이 그레고르 잠자는 곤충이라는 해석을 경계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표지에 벌레 그림을 넣지 말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변신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거대한 벌레로 변하면서 그날부터 출근을 못하고 자기 방에 갇혀 살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그레고르 대신 직업을 갖게 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 하나를 세줍니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하숙인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중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거실로 기어나오고 하숙인들이 놀라 당장 나가겠다고 하죠. 그레고르는 그렇게 집안의 경제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 또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꽂혀 썩어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한 집안의 경제적 가장이었던 남자가 벌레로 변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렇게 파격적인 도입부와 황당한 줄거리를 가진 변신이 카프카의 작품들 중에선 그나마 가장 해석하기 쉬운 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래도 비교적 분명하거든요. 주인공 그레고르의 벌레로의 변신과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외판원인데요. 의류 원단 견본을 보여주기 위해 늘 출장을 다니죠. 아, 세상에.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고달픈 직업을 택했을까? 날이면 날마다 여행을 다녀야 하는 신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데 거기다 고단한 여행의 짐까지 더 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일이 너무 고되지만 그만둘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사장에게 아버지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5, 6년은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레고르는 자기가 거대한 벌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출근을 못한다는 걱정뿐입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자기 몸이 아파도 출근 걱정부터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카프카의 변신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5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니 정말 옛날 소설이죠. 그런데 20세기 초 독일은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산업혁명의 결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현재의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당시 독일 제국의 수도 베를린은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와 자동차들, 온갖 상품들로 호화로운 백화점, 화려한 간판들이 번쩍이는 거리 등으로 현재의 베를린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죠. 1912년에 발행된 여행 안내서 전문가를 위한 베를린에서는 당시 베를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주요 기차역들은 베를린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이 요동치는 거대 도시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인파와 불빛과 자동차들의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광경, 이것이 바로 베를린이다. 버스가 라이프치히 거리에서 프리드리히 거리로 돌아 들어가면 이제 그 절정을 만나게 된다. 프리드리히 거리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네온사인, 전등, 투명 간판들의 불빛 물결이 넘실대는 인파들과 함께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신이 발표되던 당시 독일의 사회적 환경은 현대 사회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의 문제는 이미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이 같은 존재론적 불안을 카프카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변신을 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 프라하에서 자수성가한 독일계 유대상인 헤르만 카프카와 어머니 율리 카프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카프카는 프라하에 있는 독일계 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1906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 관련 업무가 인기 있는 직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듬해 일반 보험회사에 입사했다가 1908년에 노동자 재해보험국으로 직장을 옮기는데요. 카프카는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엔 집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낮엔 보험국의 직원으로, 밤에는 작가로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도 충실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작품 속에도 드러나는데요. 그가 변신의 지피를 시작한 것이 1912년이었으니까 그의 소설에 직장 생활의 경험과 노동자 재해보험국에서 알게 된 사례들이 작품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작품을 발표하고 대중들에게 스스로를 알리는데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카프카는 죽을 때 친구인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의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했는데 친구인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고를 불태우지 않고 오히려 출판을 해버려서 많은 작품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었죠. 그만큼 카프카는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카프카가 2번 약혼했다가 2번 모두 파혼했던 여성 펠리체 바우어의 아버지에게 보낸 구혼 편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저는 과묵하고 비사교적이며 짜증을 잘 내고 이기적이며 우울증이 있고 정말 병약합니다. 저는 최고이자 가장 다정한 가족 안에서 이방인보다 더 낯설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처녀로서 진정한 결혼과 행복이 예정되어 있는 심성을 가진 당신의 따님이 그런 인간 옆에서 살아야 할까요?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힘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 처박혀 있거나 혼자서 돌아다니는 남자 옆에서 수녀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견뎌야 할까요? 정말 특이하죠? 이 편지를 예비장인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제발 딸을 말려서 결혼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카프카는 결국 결혼도 하지 않고 41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쓸쓸히 사망합니다. 편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성적이었던 카프카에게 문학은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는데요. 한 필적 감정사가 필적을 보니 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고 말하자 카프카는 나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는 문학 외엔 그 무엇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될 수 없어요. 단순히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문학 자체였던 카프카는 소설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실험했습니다. 변신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누구나가 겪게 되는 인간 소외의 상황에 대한 묘사로 보고자 할 경우 카프카의 변신에서 불가사의한 것처럼만 보였던 여러 사건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됩니다. 한 집안 전체 소득을 담당하던 아들이 갑자기 벌레로 변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노동 능력을 상실했으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출근을 종용하기 위해 그를 찾아온 지배인 에피소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잠자씨,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네, 여기서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건데 즉시 분명한 해명을 내놓기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요. 사장님은 오늘 아침 일찍 나한테 넌지시 잠자씨가 결근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바를 말씀하셨지만 그건 얼마 전부터 당신한테 맡긴 수금과 관련이 있는데 나는 진심으로 내 명예를 걸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잠자씨가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 보니 내가 나서서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깨끗이 사라지는 걸.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당신의 위치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잠자씨가 올린 실적은 아주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해서 회사에 나가지 못하자 지배인은 그를 즉각 찾아와요. 혹시나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닌가 확인하러 온 거죠. 그리고 부모 앞에서 그에게 실적이 좋지 않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실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어서 방에서 나와 출근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레고르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하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벌레 같은 인간을 표현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초현실적인 사건은 변신을 환상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서도록 만드는데요. 일단 환상문학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환상문학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중 세계 속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소설을 환상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프카의 변신도 마찬가지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치 진짜 눈앞에 있는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따라서 그는 우선 상체를 침대 밖으로 내보내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그건 또 쉽게 되었다. 비대하고 육중한 몸뚱이도 결국은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천천히 따라왔다. 그러나 똑같은 수구 끝에 처음과 같은 상태로 누워 한숨을 쉬고 있자니 조그만 다리들이 아마도 전보다 더 심하게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이런 제멋대로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되찾을 방법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는 몸 전체를 좌우로 흔들어 침대 길이 방향과 완전히 평행을 이루며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시도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고개를 바짝 위로 들어 올린다면 머리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은 딱딱한 것 같으니 양탄자 위에 떨어진들 별 문제는 없으리라. 이 작품에서는 단순히 벌레 같은 인간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벌레로 변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어서기 위해 애쓰지만 벌레가 되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니 비로소 움직임이 너무나 편안해진다던가 하는 묘사가 자세하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보통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두 가지 전개를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현실과 관련을 맺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는 전개입니다. 또 다른 전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이를 통해 소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환상문학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류의 환상문학들은 물론 사랑이나 우정, 정의 등의 진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의 사회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카프카의 변신은 어떨까요? 변신의 초자연적인 사건, 그러니까 주인공이 갑자기 벌레로 변한 사건은 분명 현실적인 문제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부담스러운 성찰 없이 쉽고 재밌게 작품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레고르의 상황이 왠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변신은 환상문학의 일반적인 두 가지 서술 전략을 깨뜨리는 독특한 환상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문학으로서 변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등장인물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먼저 두 손을 깍지 낀 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그레고르 쪽으로 두 발짝 다가오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다. 아버지는 마치 그레고르를 방으로 다시 쫓아보내려는 듯이 적대적인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음 순간 불안하게 거실을 두리번거렸고 그러고 나서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그 건장한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울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레고르 잠자의 부모는 아들이 벌레로 변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반응과 태도는 마치 그레고르가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이는 모습 같아요. 즉, 사람이 벌레로 변한 걸 목격한 사람이라면 비명부터 질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만약 우리가 우리 아들 방에서 커다란 벌레가 나온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저 벌레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나? 아들을 해쳤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들이 벌레로 변했을 거란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부모들은 보자마자 아들이 벌레로 변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르 역시 자신이 벌레로 변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동화에서 흔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예컨대 거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름다운 왕비가 마법의 약을 먹고 노파로 변신해도 동화 속 세계에선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 동화를 읽는 독자들 역시 놀라지 않죠. 동화 속 아름다운 먼 옛날 어느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세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변신의 세계는 그런 동화적 세계의 독립성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변신에 등장하는 그레고르 잠자의 가정은 당대 유럽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변신은 현실의 한복판에 들어온 동화처럼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당연한 것,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인 셈입니다. 이렇게 맥락 없이 등장하는 초자연적 사건과 초자연적인 사건에 놀라지 않는 인물들의 조합은 이전의 환상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환상문학으로서의 변신이 가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죠. 식구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니. 그레고르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부모님과 누이 동생에게 이토록 훌륭한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평화와 풍요, 만족이 끔찍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이며 방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왜 해충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영 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빠집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경제적 기능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아 왔기 때문이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 그레고르가 해충이 된 부분은 위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 또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산업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메커니즘을 내재화해서 자기의 역할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꺼내며 당분간은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을 하자고 말하죠. 그레고르는 모아둔 돈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이내 자신이 벌레로 변했으니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에 가둬진 채 여동생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집안에서 여동생은 그레고르에게 각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자 그레고르가 가족의 생활비를 전부 떠맡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따로 돈을 모으며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식사를 담당하게 된 거죠. 언젠가 아마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벌써 한 달은 지난 터라 누이 동생으로서도 그레고르의 외모를 보고 기겁할 특별한 이유는 더 이상 없는 때였는데 그녀가 보통 때보다 조금 일찍 오는 바람에 그레고르가 사람 놀라게 하기 딱 좋은 일어선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그걸 보고 그레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누이 동생에게 여전히 역겹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겨울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소파 밑에서 그의 몸이 아주 조금이라도 빠져나와 있으면 그녀는 그걸 보고 도망쳐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자랑스러운 아들에서 이제는 밥이나 축내는 벌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았던 누이지만 벌레로 변한 자신을 역겨워한다는 걸 알고 숨는 것이죠. 하지만 그레고르의 행동들을 보면 벌레로 변한 것을 괴로워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는 심심풀이로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는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기를 좋아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숨도 더 자유롭게 쉴 수 있었고 그러면 가벼운 진동이 몸속을 지나갔다. 그레고르는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방심 상태에 빠져들곤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몸을 놓아버려 바닥에 쾅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당연하게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몸을 잘 가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더라도 다치는 법이 없었다. 어찌 보면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죠. 벌레로 변한 것이 사실은 무언가 끔찍한 상황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의무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레고르는 원래 외판원으로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는데 벌레로 변한 이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도 쉬고 방심 상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때 그레고르의 방은 아주 잠깐 동안이나마 비인간적이고 어리석고 지루한 일상적 현실 세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도피처, 탈출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레고르가 자유롭게 방 벽과 천장을 기어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오빠의 방안 가구들을 모두 치우자고 합니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벌레로서의 자유를 주고 싶어 하죠. 어머니는 언젠가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면 서운해할 것이라 망설이지만 결국 딸의 뜻대로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자신의 물건들을 다 빼내간다는 것에 당황하며 자기가 직접 고른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만은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는 서둘러 그림 위로 기어 올라가서는 유리에 몸을 밀착시켰다. 유리가 그레고르의 몸에 찰싹 붙으면서 뜨거운 배에 기분 좋은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레고르가 이제 몸으로 그림을 완전히 덮어버렸으므로 적어도 이 그림만은 결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서서 꽃무늬 벽지 위에 있는 거대한 갈색 얼룩을 보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도 전에 울부짖는 듯한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아 하느님, 아 하느님.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후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처음 마주하고는 기절하고 여동생은 어머니의 약을 찾으러 갑니다. 그 사이 그레고르는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가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퇴근해서 돌아온 아버지와 딱 마주치고 맙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 안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방 밖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전혀 다르죠.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상적이거나 긍정적인 존재이기 어렵고 특히 경제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경우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는 식기장 위에 과일 접시에 있던 사과로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는 일단은 별로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사과를 연달아 던져댔다. 이 작고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이 바닥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서로 부딪혔다. 약하게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상처를 입히지는 않고 그냥 미끄러져 떨어졌다. 하지만 그 즉시 뒤이어 날아온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혔다. 그리고 어머니는 손을 아버지의 뒤통수에 대고 그레고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처음부터 상처를 입히려고 사과를 던진 건 아니에요. 그저 방으로 다시 내쫓기 위해 사과를 던지는데 그중 하나가 등껍질에 박히죠. 아버지의 의도와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카프카와 아버지의 관계가 작품 속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카프카의 작품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적대적이고 마지막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에게 모아둔 돈이 있다는 걸 아들에게 숨기죠. 아들을 자식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역할로서만 대해요. 항상 위압적이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카프카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가 잘 드러나요. 저한테는 약간의 격려와 약간의 따뜻한 정, 그리고 제 길을 조금 열어두는 정도면 되었을 텐데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제 길을 가로막으셨죠. 물론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좋은 뜻에서였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카프카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아들 역시 사업을 하기를 원했지만 카프카는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 박사가 되었고 보험회사 직원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 문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작가로서의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자신의 가치관 하에서 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아시느냐고 카프카는 계속 되묻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어느 정도 아버님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을 누렸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발로 짓밟혔으므로 윗몸으로 몸을 비틀어 빼면서 옆으로 기어나오려 용쓰는 벌레를 연상케 하는 점도 있기는 했습니다. 너무나 권위적이었던 아버지의 존재는 카프카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버지는 여전히 거인이구나. 게오르크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원래 순진한 아이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알아라. 나는 내게 익사형을 선고하노라. 게오르크는 방에서 내몰린 느낌이었다. 그는 마치 경사면을 달려가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아침 청소를 하러 방으로 올라가려던 하녀와 맞닥뜨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나직하게 외쳤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래도 나는 항상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그러고는 몸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 순간 다리 위로 정말 끝도 없을 것만 같은 차들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단편 선고에서 아버지는 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아들에게 익사형을 선고합니다.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고하죠. 아들은 그 말을 들은 즉시 계단을 뛰어내려가 부모님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다리 위에서 몸을 던집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요. 카프카의 작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어딘가 끝으로 내모는 존재예요. 하지만 카프카가 그랬던 것처럼 작품 속 주인공들은 아버지에게 저항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받아들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이후 직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등에는 사과가 꽂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존재하지 않죠. 이제 남은 문제는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각자 직업을 구하고 남은 방 하나를 하숙해서 돈을 벌기로 합니다. 그레고르와 가족들의 역할이 바뀐 것이죠. 그럼 그레고르가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부양하기 위해 애썼던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그레고르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에겐 가족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소중할까요? 이것이 바로 변신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과로로 피곤에 찌든 식구들 가운데 누가 절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레고르를 돌보아줄 시간이 있었겠는가? 이제 하녀도 결국 내보냈고 흩날리는 흰 머리에 단단한 골격을 가진 거구의 파출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제일 힘든 일을 처리해 주었다. 보통 변신에 대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작품을 제일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 혹시 너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간병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고 그리고 너무나 정들었던 그런 분인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가족들이 수발해야 하는 상황이 1년, 2년, 3년, 4년 지속되었을 때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여기 그레고르의 가족들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변신의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가족들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지만 살림은 점점 쪼들리는데요.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레고르가 단순히 부양가족을 넘어서 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들이 지금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그레고르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식구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전한 절망감, 주위의 친척이나 친지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불행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이었다. 식구들은 세상이 가난한 자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안간힘을 쓰면서 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하급 은행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만드는데 몸을 바쳤으며 누이 동생은 손님들의 명령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이사 문제는 당시 독일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열악한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 임대료 상승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이 노동자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1900년경 베를린의 가정은 43%가 방 하나짜리 집에서 28%가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독일은 거실도 방으로 치니까 정말 작았던 거죠. 때문에 한 방에 8명씩 자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 많은 가정에서 난방은 부엌만 될 뿐이었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은 대부분 공용 정원이나 계단실에 있었고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자지만 역시 아들이 돈을 잘 벌어왔을 때 빌려놓은 방 3개짜리 집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대신 딸의 방을 비워 하숙인을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죠. 하숙인들이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다며 거실에 모여 있을 때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거실로 나가게 되고 하숙인들은 거대한 벌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당장 집을 떠날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레고르를 방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레고르의 가장 호의적이었던 인물이 여동생이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장 단호하게 벌레와 오빠를 구별하는 것도 여동생입니다. 저건 없어져야 해요.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게 그레고르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해요. 이토록 오랫동안 그렇다고 믿은 것이 우리의 진짜 불행인 거예요. 어떻게 저게 그레고르일 수가 있겠어요? 만일 그레고르였다면 인간과 저런 짐승이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걸 진작 알아차렸을 거고 자진해서 떠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에게 오빠는 없겠지만 오빠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 짐승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하숙인들은 몰아내고 있어요. 결국 집 전체를 독차지하고 우리는 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이런 변화는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시기까지 여동생은 경제활동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오빠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동생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오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벌레는 이제 더 이상 지켜줘야 할 불쌍한 오빠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약간의 온도차는 존재하지만 가족들은 결국 모두 자의적으로 방 안에 있는 벌레가 그레고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거실에 나왔다가 이 대화를 엿듣게 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다가 다리가 꺾인 채로 방에서 쓸쓸히 죽습니다. 좀 와서 봐요. 그게 죽었어요. 저기 엎드려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파출부의 소란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에야 비로소 그녀가 전한 소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잠자 씨가 말했다.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다. 그는 성호를 그었고 새 여자도 그를 따라했다. 등에 사과가 박힌 후 그레고르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해서 등과 배가 납작해질 정도였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가족들은 심지어 그레고르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레고르의 시체 처리를 파출부에게 맡긴 채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을 하죠. 그레고르의 죽음에 그 어떤 동정도 없이 차갑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그들밖에 타지 않은 기차칸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비쳐들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앉아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 전망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잠자 씨와 잠자 부인은 점점 생기를 띄어가는 딸을 보며 그녀가 뺨이 창백해질 정도로 온갖 심한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최근 들어 아름답고 풍만한 몸매의 처녀로 피어났다는 것을 거의 깨달았다. 그리고 행선지에 이르러 딸이 가장 먼저 일어나며 그 젊은 몸으로 기지개를 켰을 때 그들은 마치 새로운 꿈과 좋은 의도가 확인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적 인간 소외의 상황이 가족에까지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죠. 경제적 가치가 가족의 사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그레고르의 부모와 여동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 이렇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소설 초반의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 생긴 현실로부터의 거리가 오히려 이 소설의 비극적인 현실성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준 것이죠. 가족의 관계가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 결정될 때 더 이상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은 그것이 그레고르가 됐든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됐든 벌레 같은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신의 세계 속에서 그레고르가 사라져버린 이 순간 부모의 눈에 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딸이 현재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역할을 그만두고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순간 딸도 그레고르처럼 벌레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변신이 쓰일 무렵 19세기 독일은 인간의 가치가 오로지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노동력을 잃은 노동자는 쉽게 다른 인력으로 대체되고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지에 내버려졌습니다. 노동자 재해보험국에서 15년간 일하며 산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하던 카프카는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벌레로의 변신이라는 초현실적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모순을 보다 강조하여 보여준 것이죠. 카프카는 독자로 하여금 어쩌면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잊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를 환상적인 사건을 통해 충격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인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벌레로 변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독자에게 다가옵니다.